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빈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번 시간엔 조금 다른 주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로봇 산업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박준희 박사님 이제 발표도 나온 것처럼 이제 AI를 통해서 로봇의 학습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기계적인 해석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학습과 소프트웨어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가 좌우되는 시대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이 바뀔 건가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SDV라는 개념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해석 부분들, 로봇에서의 시사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휴맥스하고 현대오토모티브 사이사를 맡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SDV나 자율주행 쪽을 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면 현대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주행 성능, 그리고 편의 기능, 안전, 차량의 감성,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규정하는 자동차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이제 OTA가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제 기존의 자동차는 테스트를 해서 내보내면 그 소프트웨어가 안 변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수준까지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연결되는 이제 전기 전자 구조가 바뀌고 통합 ECU가 바뀌게 되고요. 이 아키텍처가 바뀌고, 이제 궁극적인 부분은 뭐냐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회사들에서 SDV를 정의를 하는데 몇 가지 좀 정의를 보면 현대차 정의를 한번 봤고요. 삼성전자 쪽을 보면 뭐가 있냐면 판매한 이후에도 서비스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판매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될 거고, 그래서 서비스 중심의 시장이 갈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로봇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보시 측에 보면은 보시는 이제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사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드웨어 스펙까지 결정을 해요. 부품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는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르노 이제 자동차 입사죠. 그래서 차량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게 안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블랙베리 쪽에 이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앱에서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 제공, 구독 서비스 같은 소비자에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데 소비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출시할 때 있었던 버그를 픽스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요. 리콜이라든가 규제 같은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보안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다른 자동차사들은 이제 차량을 정비소로 불러서 일일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쪽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소프트웨어도 이제 그 자동차 입장에서 리콜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SDV의 이제 주요 기술적인 키워드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기 전자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요.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나오는 게 차량 제어 부분, 기존의 어떤 바디 샤시 파워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차량 제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인포테인먼트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제 하나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각각 이제 플랫폼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 디커플링이 있는데 디커플링이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어떨까요? 이게 이 부분이 최근에 상당히 이슈입니다. 여기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철저하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커플링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예전에 안드로이드 고스 문제 같은 게 있었죠. 최적화와 다음에 이제 그 디커플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제조의 입장, 그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가격의 입장,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SDB 입장에서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키텍처와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지금 차량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제 거의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API를 뽑는 거죠. 그럼 API를 뽑으면 그 API를 가지고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업데이트하고요, 인포테인먼트도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 일반 어떤 뭐 가제보 같은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를 마이컴 단위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보는 거는 요 앱 시장의 활성화가 주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6월달에 15차 이제 AOC 오토사 오픈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전 그림인 거죠. 5년 전 그림을 보면 기존에 이제 그 오토사 클래식이라고 하는 제어용 플랫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최근에는 자동차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분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 부분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사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이제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어댑티브 오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자동차사의 플랫폼 구조는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그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차량 제한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컨트롤 쪽에 이제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 가지고 올라가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존의 자동차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엄청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폭스바겐이 MWC23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도입을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가 급한 게 아니라 이쪽이 급하다는 거죠.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의 가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차사가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이고 어댑티브 오토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자율주행 진화를 가겠다가 이제 작년 폭스바겐이 MWC23에서 발표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자동차사들이 이제 비슷한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구조를 보면, 원래는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차량 제어가 나눠져 있다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차량 제어를 합쳐서 하드웨어 3.0에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이제 FreeRTOS, 뭐 우분투, 리눅스 OS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실제로 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다르지만 주요 자동차사의 플랫폼과 테슬라의 아키텍처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거의 그 안정화가 돼서 상용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면 이제 자동차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안정화될 거고, 그럼 그때부터 어떤 그 서비스나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할 거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렸던 그 SDB 구조인데요.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차량 제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떤 자동차사 입장은 각각의 이슈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토르 같은 경우 보면 한 2,000 톱스 정도를 가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다 하나에 합쳐서 중앙 제어형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제어 쪽에 이제 클래식 오토사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슈가 여러 개 있겠죠.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쪽, 차량 제어 쪽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라고 하는 게 이제 OTA를 담당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담당을 하고요. 그런데 AI 플랫폼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고민이 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많이 쓰는 파이토치를 갖다 쓸 것인가, 아니면 인베디드부터 해가지고 최적화된 API를 갖다 쓸 것인가, 이게 자동차사별로 조금씩 어프로치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로봇에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데, 여기 디터미니스틱 미들웨어라는 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지금 레이더,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 세 개 센서를 동기를 맞추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AI 학습에서의 디터미니즘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동기를 안 맞추면 클라우드에서 학습시킨 결과와 차에서 학습시킨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 디터미니스틱 미들웨어를 통해서 각 ECU의 동기화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클라우드에서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차에서의 구동을 일체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느냐 싶기도 하지만 LLM이 이제 자동차에도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전시회에서 이제 자동차사들이나 아니면 뭐 그 LLM 업체들이 발표하는 이슈는 뭐가 있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데 구독 서비스 또 이제 그 구매에는 상당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에서 추천을 합니다. 여기 당신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할루시네이션이 한각이 들어 있어도 사람이 보다가 내가 이 상품을 좋아한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 구매 추천이 LLM에 상당히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NWC 이사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다폰하고 그 여행 상품 결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LLM을 썼을 때 이제 일반 예전보다 구매율이 한 50% 올라간다. 이런 발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LLM이 앞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하고요. 사용자와 대화를 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요할 걸로 이제 보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제 여기에서 어쨌든 결국 이제 여기 그 API들을 쭉 뽑아서 요 API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다운로드 받고, 물론 이제 여기엔 뭐가 있을 거냐면 자동차사가 이제 그 앱스토어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다운로드 하도록 만들 거지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플랫폼 구조가 최근에 나오는 이슈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깨알같이 버추얼라이제이션에 가로를 쳐놨는데,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버추얼라이제,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SDB 정의에만 우리가 몰입을 하면 코스트가 올라가거나 성능이 안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SDB 플랫폼을 설계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차를 만들 때, 또 로봇을 만들 때는 우리가 코스트하고 성능과 실행 속도를 생각해서 여기 아카데믹한 정말 퓨어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각 프로세스에 최적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각 자동차사가 최근에 비슷한 어프로치를 다 취하고 있고요.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 인포테인먼트, 클래식 오토사라고 하는데, 인포테인먼트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되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채택 안 한 업체도 있기는 한데 이제 대세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로 가고 있고요.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마찬가지고 이제 폭스바겐 다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프로세서가 필요한 거죠. 고성능 프로세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올인 프로세서가 한 250 톱스 정도 됩니다. 초당 한 250조의 연산을 수행하는 이제 엔비디아 올인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라이드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엄청 유리할 것 같은데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직 뭐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안 해도 수익 날 때가 많아요. 서버 쪽에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거 뭐 가격을 낮춰야 돼? 이런 스탠스인 반면에 퀄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미디어텍이나 이런 부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먹거리로 자동차에 들어오고 자동차사 요구사항에 맞춰서 가격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모빌아이라든가 새롭게 올라오는 뭐 암바렐라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이제 프로세서 시장에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장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SDB라고 하는 부분들을 급하게 가는 이유가 어떤 테슬라의 어프로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독일 모터쇼의 이슈는 뭐가 있냐면 독일 3사가 테슬라를 넘는 자율주행 전기차 SDB 플랫폼의 차량을 언제 내놓을 것인가가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발표가 뭐냐면 벤츠가 2024년 올해고요. 그다음에 BMW 2025년, 폭스바겐 2026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프로세서에 라이다 센서 넣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넣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아직 자율주행에 도심 주행 기능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그 라이다 센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초부터 2023년 초부터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들어가면서 약간 시장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는 테슬라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차량 가치의 보존을 깨는 거죠. 중고차 가격이 한때 신차보다 높기도 했고 이런 부분을 깨는 부분인데 테슬라가 가게 된 부분은 사실은 뭐 중국에서의 이제 치열한 전기차 경쟁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작년 독일 모터쇼에서 발표가 된 부분 뭐 주요 내용인데 사실은 작년 독일 모터쇼의 가장 큰 이슈는 BYD였습니다. BYD가 이제 동급의 판매가 유럽 판매 차량이 가격이 3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뭐 제조 원가는 한 5분의 1 정도.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보조금이 중국이 언제까지 그 보조금을 댈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5월 달에 중국 승용차 판매량이 한 1.9% 감소를 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와 PHEV를 합친 차를 한 3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을 인위적으로 이제 끌어가고 있는데 그게 중국의 어떤 그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로봇 시장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보조금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그래서 정부의 어떤 스탠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를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실용주의로의 전환 이런 얘기도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벤츠의 이제 MB.OS입니다. MB.OS고요. MB.OS가 지금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다 이제 MB.OS를 이제 넣게 되고요. 뭐 칩 투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와 이제 소프트웨어 연동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개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드라이빙 앤 차징, 바디 앤 컴포트 4개로 나누고 있고 그리고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통신이 중요한데 아반시라고 하는 플랫폼이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그 퀄컴 칩을 사서 차에 넣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IT 업체와 그러니까 특허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칩셋을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 IT 업체와 자동차사의 그 통신 특허 경쟁이 있었고요. 매번 자동차사가 패배했습니다. 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반시라는 단체가 하나 나와서 통신 특허 풀의 한 90%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계약이 어떻게 됐냐면 5G 차량에 대당 $30입니다. 네, 얼마 안 되는 거죠. 엄청 큰 액수예요. $30인데 벤츠가 8월, 현대가 11월에 계약을 했고요. 이제 뭐냐면 자동차사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을 바꾸겠다. 이런 게 이제 노력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체 플랫폼 구조고요. 클래식 오토사 있고 어댑티브 오토사 있고 뭐 인포테인먼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주요 자동차사 동향에서 이번에 이제 AOC가 6월 달에 있었는데 중국 동향이 또 소프트웨어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처럼 API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다른 나라는 각 회사별로 어떻게 할 걸 고민하는데 중국은 이제 전체 회사를 모아가지고 표준을 만든 거죠. 네. 이게 앞으로 어떤 그 SDB의 이제 여러 나라 진화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암 프로세서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서버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세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안정성을 검증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겠다라는 어프로치고요. 이게 그 외국에서는 소피라고 읽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아피라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소피라고 하는 단체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과제로도 많이 나올 거라서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하는 거죠. ADAS라든가 스트리밍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구독 서비스 시장을 자동차사가 이제 테슬라처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SDB 동향 관련 보고서를 보면 차량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전자 시장, 특히 이제 어디냐면 고성능 하드웨어 부분하고 이제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부분, 특히 어떤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부분이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할 거다. 이 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DB 전환에서 이제 요 생산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나온 얘기 보면 2030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은 아직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안정화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느라고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로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비용과 절감과 이제 효율성 향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드웨어의 기능을 대체하는 부분들, 뭐 로봇에서도 많이 이제 가끔 나오는 부분이고요. 뭐 센서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다양하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장에 가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나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M이 자동차사 입장에서 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보면 차는 사면 중고차가 된다는 전통적인 얘기를 깨는 거죠. 차를 사서 가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수정, 리콜 대응, 소비자 편의 기능,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구독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얘기가 많은데 한 장으로 좀 줄였습니다. 원래 4장이었는데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진화. 이제 기존에는 자동차사가 모델별이나 모델군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예 인하우스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벤츠, BMW. 그럼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그 개발에 들어가지 못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게 지금 SDB에서 나오는 변화고요.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얻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하드웨어를 맞추게 되면서 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게 되면 OEM이 설계하고 밑으로 주기 때문에 부품이 유사해진다는 거죠. 결국 어떤 SDB가 가지는 가장 위험한 부분들, 그 보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변화와 구독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드웨어 부품 시장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SDB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차량용 앱 시장이 발전을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어떤 플랫폼이 안정화되면 한 2025년에서 2027년에 이런 플랫폼이 안정화되면 결국은 자율주행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결국 강조되는 부분들은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금 한 회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여러의 산업군에서 우리가 이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거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나온 부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표준화 단체입니다. SDB 관련 표준화 단체 상당히 많은데 각각이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DR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이제 보면 결국 어떤 탑다운 어프로치가 이제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부품을 합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고 내린다는 거죠. 디자인하고 내리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여기 뭐 테슬라 예제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차에 있던 부품들, 프로세서와 부품들을 가져오고 로봇을 위한 새로운 부품을 설계하고 이제 탑다운으로 가는 어프로치가 나오는데, 기존의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이나 로봇 산업이나 다 바텀업 어프로치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이제 기존 업체들이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 변화와 함께 이제 하드웨어 부품 시장 변화가 연계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 SDB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 어떤 서비스 시장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로봇 판매 이후에 또는 자동차 판매 이후에 계속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는 서비스 다운로드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에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있으면 이게 뭐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업체들이 수익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근데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점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특히 이제 LLM을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전기차나 스마트 팩토리 등 관련 시장 연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발전과 로봇의 발전이 결국 합쳐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많은 로봇이 쓰일 텐데 그 로봇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다량의 로봇들을 표준화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로레벨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로봇을 많이 팔고 싶을 거고, 그런 어떤 시점에서 어떤 타협점을 가져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거 이제 박지미 박사님 자료에 나온 거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탑다운 러닝 어프로치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기존의 이제 패러다임을 깨고 딥러닝으로 학습시킨 로봇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다음에 LLM과 이제 로봇의 결합은 로봇에게 이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CS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뭐 로봇이건 자동차건 하드웨어에 LLM을 집어넣으면 인공지능 디바이스가 돼요. 여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백설공주 동화가 있고요. 거울하고 오라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아무 하드웨어나 LLM을 집어넣으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휴머노이드와 LLM을 통한 이제 어떤 새로운 진화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다양한 기능들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협동 로봇이나 군진 로봇이나 로봇 관제 부분들, 여러 로봇을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해질 거고요. 결국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로봇 서비스나 앱 시장의 활성화가 이제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원장님도 회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완조품 제조사가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사, 부품 제조사,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쓰는 사람들과 서비스 업체들, 이런 분들을 묶어서, 즉 결국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모두 다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이제 시장 재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력을 바탕으로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이제 다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협력을 통해서 많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뭐 또 이제 우리나라 로봇 산업과 전체 우리나라 또 최신 기술의 발전을 또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